하겠습니다. 무상심심미묘법 백천만금 난조우 악음문견 득수지 원해열의 진실이 마하반야 바람일 네, 참회 의식문을 들어주세요. 설법을 듣기 전에 마음을 깨끗이 하는 참회 의식을 봉행하겠습니다. 다 같이 외웁니다. 지난 동안 지은 바 모든 악업은 무실에 담긴 지로 말미암아서 몸과 말과 뜻으로 지었으니라. 제가 이제 그 모두를 참회합니다. 마음의 목소리로 다짐해 주세요. 살생중대 금일참회 후도중대 금일참회 사음중대 금일참회 마어중대 금일참회 기어중대 금일참회 양설중대 금일참회 합고중대 금일참회 참회중대 금일참회 진해중대 금일참회 치암중대 금일참회 다같이 낭송합니다. 백것 동안 사인제 한 생각에 다해 없으리니 마른 불을 불태우듯 흔적조차 없어라. 죄성품 본래 없어 마음 따라 일어나네. 마음 없어지면 죄업 또한 사라지니 죄도 마음도 없어 두 가지 모두 공하면 이것을 이름하여 진찬해라 한다네. 참매지는 옴달라 못자 모지 산다야 삽바 옴달라 못자 모지 산다야 삽바 옴살바 못자 모지 산다야 삽바. 자, 이제 편안하게 자리하세요. 요즘 이제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한국인이 누구인가 이런 이제 질문을 자기 자신에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한국인이 누구인가? 그러니까 나는 누구인가 이런 뜻입니다. 그걸 이제 학문적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뭐 오랜 시간을 이제 얘기를 해야 될 겁니다만은 오늘은 개괄적으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점에서 몇 가지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우리 한국인의 심성에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친 것이 무엇이냐? 아마 그 중에서는 불교와 유교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불교는 바로 인도에서 발생해가지고 중국을 거쳐서 한국에 들어오는데 그 연도를 대충 삼국시대, 그걸 고대라고 합니다. 그때 이제 불교가 들어오고 고려가 372년, 그 다음에 백제가 384년, 신라가 이제 6세기경에 이제 들어오게 되고, 그 다음에 남쪽에 가야는 서기 1세기에,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그때 벌써 가야를 통해 가지고 이제 불교가 한국에 들어온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불교는 말하자면은 아주 먼 길을, 그리고 또 무엇보다가 그 불교라고 하는 가르침이 지금 사람들이 생각해도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요즘 사람들이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이렇게 해도 불교를 얘기를 하면은 잘 못 알아들어요. 그만큼 수준이 높은 거예요. 그런데 옛날 분들한테 불교를 이렇게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 이만저만한 그런 일이 아니거든요. 어마어마한 그런 일들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불교가 이렇게 이제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는 먼 거리를 거쳐서 왔기 때문에 또 목숨을 걸고 이제 불교를 전도를 합니다. 그런 어떤 그런 기상과 기백을 갖추지 않으면은 전도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의 사람들은 굉장히 씩씩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을 거쳐서 들어와서도 불교는 불자들은 중국을 숭배하지 않았어요. 그냥 고마워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오히려 숭배를 했다라고 하면은 부처님을 숭배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숭배하고 또 저 까마득한 서쪽에 있는 인도를 이제 마음속에 두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멀리 있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마음은 그만큼 큰 거예요. 어디 이렇게 붙잡혀 있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교도 대강 이렇게 이제 한 삼국시대에 이제 들어왔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설총이라고 하는 분이 원효대사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설총이 유학자예요. 그런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이미 유교가 들어와 있었다. 그러니까 유교는 중국에서 이제 발생한 가르침이기 때문에 중국적인 어떤 이런 가치를 받들고 따르고 이제 존중하는 그런 이제 그 기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통일 신라 때나 그 다음에 고려 때 이제 불교의 어떤 영향을 받아가지고 사람들이 아주 자주적이었어요. 그래서 신라 때는 벌써 저기 아라비아에서까지 상인들이 신라에 경주서랍을 왔다. 또 심지어는 로마의 유리공예품이 천마총에서 발견이 됐죠. 그래서 그만큼 먼 거리하고 이렇게 왕래를 하고 있었다. 이런 이제 뜻이 돼요. 결코 이제 좁은 테두리에서 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한반도라고 하는 것을 지정학적으로만 보면은 저기 문명이나 어떤 그런 사람들이 동쪽으로 오다가 마지막 그런 무슨 마대 자루 같은데 요렇게 들어가가지고 그 안에 싹 갇혀지면은 더 이상 뻗어나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바다로 막혀있기 때문에 삼면이. 그런 이제 때문에 좀 폐쇄적이 된다. 이런 이제 지정학적인 뜻을 이제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불교는 이제 그런 멀리에서 이제 왔고 유교는 바로 이웃에서 왔다. 그런데 이제 이웃에서 왔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이제 좋은데 이 불교가 그 사회를 지배한다고 할까? 사회의 영향력을 떨치고 있었을 때는 신라나 고려가 아주 상무적이었어요. 씩씩했어요. 누구한테 지배를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고려 때도 연호를 씁니다. 고려 광종 같은 경우에가 특히 연호를 쓰죠.
그러니까 중국하고 대등하다. 이런 어떤 기백이 있었던 겁니다. 신라 때도 마찬가지예요. 신라가 비록 이제 거기 중국에 가서 유학도 하고 이랬지만 중국이 예속된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고려 때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거란에 있던 쌍기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고려 광종 때 들어와가지고 과거 제도를 설치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려 개경이 국제도시였습니다. 개방된. 그러니까 사람이 개방한다는 건 뭐예요? 개방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 그렇죠.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내가 딱 이렇게 자신감이 없으면은 문을 못 열어요. 그 고려 때나 신라 때는 그 백성들이 자신감이 있었어요. 문을 활짝 열고 살아왔거든요. 그러니까 어디 하고도 다 교류가 가능했습니다. 근데 그게 그런 것이 특징이에요. 자, 이제 그렇게 이제 신라 1000년, 고려 500년 이렇게 지나가지고 1392년에 뭐가 생깁니까? 그렇죠. 조선시대가 건국이 됩니다. 그래서 조선시대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성리학을 국시로 나라의 어떤 국책으로 정해가지고 나라를 다스렸던 그런 이제 나라입니다. 그 이제 조선시대를 뭐 근세조선이다. 또 과거에 있었던 조선시대를 고조선이다. 이렇게 이제 분류해서 합니다만은 아무튼 삼국시대까지 통일신라시대는 고대고 그 다음에 고려는 중세고 그 다음에 조선시대는 근세다. 이렇게 이제 역사 부분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근세 조선에 와서는 성리학이 유교에서 어떤 그런 좀 다르게 발달한 학파예요. 이제 송나라 정호, 정이라고 하는 형제가 시작을 해가지고 수희에 의해 가지고 완성된 그런 학문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걸 이제 받아들이는데 그걸 누가 받아들이느냐 하면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고려 중기 때 안향이라고 하는 사람이 받아들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안향을 모신 사당이 지금도 경북 풍기에 가면은 소수서원이라고 하는 사당이 있습니다. 이제 최초의 어떤 성리학을 받아들였다. 이제 그걸 기리고 이제 있죠. 이제 이 성리학을 이제 국책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성리학 위주로만 이제 가는 겁니다. 다른 거를 하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은 뭐 보통 건부라고 하더라도 느끼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서로 이렇게 선의의 경쟁을 한다.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서로 잘 되는 거예요. 경쟁이 나쁜 건 난 아니에요. 악의적인 경쟁이 나쁜 거지 선의의 경쟁은 사람을 촉발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좋은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유교를 하나로만 성리학 하나로만 하니까 경쟁할 상대가 없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자기들끼리 싸우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제 자기들끼리 싸워요. 그래서 저는 가끔 역사는 되돌이킬 수 없는 것이지만 오늘의 어떤 그런 관점에서 희망을 가져보는 것이죠. 조선시대가 성리학 위주로 가지 말고 성리학과 불교를 같이 떠받들어가지고 같이 이렇게 발전시켜 왔으면은 성리학의 좋은 점과 불교의 좋은 점을 서로 잘 이렇게 융합시켜가지고 우리가 좀 더 멋진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백성이 되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안 되니까 강제로 막았지 않습니까? 불교 믿지 마라 이렇게 이제 막은 거거든요. 말하자면은 그래 하다 보니까 성리학만 위주로 하다가 계속 이제 싸운 것이 말하자면 사색당파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면에서는 건전한 이웃이 있어야 건전한 야당이 있어야 건전한 여당이 있다고 하는 말을 들었죠. 그래 건전한 이웃이 있어야 또 건전한 또 이웃이 이제 생기는 거거든요. 그게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날 이제 예를 든다면은 대한민국 시대에는 개신교도 있고
가톨릭도 있고 불교도 있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것이 서로 이제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가톨릭이나 개신교에서는 불교에 무슨 좋은 점이 있나 없나 하고 이렇게 살펴봅니다. 그래서 좋은 점이 있으면은 자기가 배웁니다. 또 불교에서도 개신교나 가톨릭에 무슨 좋은 점이 있나 없나 살펴보다가 좋은 점이 있으면 배웁니다.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이 한반도에서 새로운 어떤 멋진 사상이 이렇게 또 피어오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불교만 있다. 고려 때처럼. 그러려면은 이 불교가 부패합니다. 자, 건방지게 오만하고 자기 멋대로 이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혼자 살아서는 안 돼요. 꼭 이웃과 같이 살아야 이웃의 눈치도 보고 또 이웃의 의견도 듣고 또 이웃한테 야단도 맞고 이렇게 해서 서로 교류가 되면서 이제 살아가게 되거든요. 그게 사실은 좋은 건데 거기까지 이제 생각을 못하고 그냥 내 기분이다 이런 것을 내세우다 보니까 사람들이 속이 좁아져요. 속의 머리가 좁아져가지고 성을 잘 내고 잘 삐지고 잘 삐뚤어지고 자기들끼리만 모이는 이런 어떤 섹트주의자들이 되고 그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그런 이제 눈을 뜬 어떤 지혜로 내 자신의 인생과 우리 여러 사람들의 인생을 살았을 때, 살펴봤을 때는 역시 같이 어울려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불교도 있고 개신교도 있고 또 가톨릭도 있고 이건 참 좋은 현상이다. 이제 이렇게 봐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조선시대는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조선시대에 일어났던 뭐 사색당파 얘기나 싸움하는 얘기는 이제 말하지 않을 거예요. 다 아시니까. 근데 이제 1392년에 조선이 이제 건국이 됐죠. 딱 200년 뒤에 1592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 조선은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망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300년을 더 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되돌이킬 수 없는 그런 어떤 나라로 떨어진 겁니다. 새로운 힘을 분출시키게 되는데 새로운 세력이 건전한 세력이 등장하지 않고 질이 멸렬해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중국 같은 데는 말입니다. 유럽도 그렇지만 대부분의 왕조가 200년까지 가지도 않고 200년 안에 끝이 나요. 그러니까 새로운 물결이 막 등장해가지고 시대가 새로워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이제 한반도의 왕조들은 한 번 시작하면 500년, 길면 1000년, 이렇게 이제 내려가니까, 뭐 참, 다른 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이제 부분이 되는데, 아무튼 1592년에 임진왜란이 났을 때 왕조가 바뀌거나, 새로운 어떤 일대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하면은, 오늘의 우리가 많이 달라져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그거를 바뀌지 못하고 그대로 이렇게 하니까, 말하자면은 몸은 늙어가잖아요. 늙어가는 몸이 덜 늙으려고 또는 안 죽으려고 자꾸만 그 몸뚱이, 병 들어가는 몸뚱이, 늙어가는 몸뚱이를 이렇게 어떻게 뭐 해보려고 하니까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백약이 무효예요. 되질 않아. 그래서 영조나 정조가 등장해가지고 새로운 어떤 개혁을 하고 무슨 뭐 진경시대다 해가지고 문화가 찬란한 시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이미 이제 병들어버린 겁니다. 왕조가 병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늙은 몸뚱이를 자꾸 이렇게 되살리려고 그렇게 온갖 애를 써봤자 아니 생각해 보세요. 늙어가는 사람이 잠깐 병의 고통을 멈출 수는 있어도 되살아납니까? 되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늙어가지고 그 수명이 다할 때까지 지지부지하게 그렇게 이제 끌고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조까지 그렇게 살았어요.
정조 다음에가 누굽니까? 순조 아닙니까? 순조 다음에가 누굽니까? 헌종이죠. 헌종 다음에가 누굽니까? 철종이죠. 철종 다음에가 고종이죠. 그 고종 다음에가 이제 순종으로서 이렇게 이제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고종이 언제 이제 왕이 되느냐 하면 1863년에 왕이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이제 과정을 쭉 보면서 만약에 그때 1863년에 철종이 죽고 난 뒤에 고종이 왕이 되는데 그 왕이 만약에 어린 고종이 되지 않고 좀 뭐라고 할까 제대로 된 왕이 등장을 해가지고 포부를 가지고 그때 벌써 이제 서쪽의 서양 세력들은 동쪽으로 왔거든요. 중국도 청나라에도 오고 일본에도 오고 해가지고 막 개혁 개방을 막 열심히 할 때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 우리 이제 조선은 문을 닫아 걸고 세국 정책을 하고 그냥 우리끼리만 산다 이렇게 이제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세상은 혼자 사는 시대가 아닌데 여럿이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끼리 산다라고 해가지고 그 누가 먹어줘요? 러시아, 천국, 그 다음에 이제 일본, 그 호시탐탐 어떻게 먹을까? 이렇게 이제 노리고 있는데 그냥 그걸 가만히 둬요?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1897년에 고종이 대한제국을 선포를 하고 이렇게 이제 합니다만은 1905년에 을사늑약이 생기고 1910년에 한일 합방이 이제 이루어져서 조선은 문을 닫고 맙니다. 이제 그래 했을 때 고종은 주로 뭐를 하냐? 어떻게 하면 왕조를 멸망하지 않고 이어나갈 수 있을까? 백성들이 고통에 빠져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주로 그런 생각만 해요. 그런 생각을 하니까 어떤 그런 획기적인 조처를 하지 못하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냥 이렇게도 해보고 그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맴도는 거예요. 계획을 하려고 하면은 제대로 된 계획을 해야 되는데 자기 것 챙겨놓고 나머지 이렇게 이제 뭐를 어떻게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니까 그게 잘 안 되거든요. 획기적인 어떤 변화를 불러올 수가 없어요. 그 끝은 결과적으로 이제 나라를 망하는 한일 합방이 이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루어지는데 그때 이제 한일 합방이 이루어지니까 유교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런 정신이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하면은 위정척사라고 하는 것으로서 나타나요. 위정척사. 그러니까 이제 삿된 것은 물리치고 이제 그 올바른 것, 성리학이 올바르고 조선 왕조가 올바르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을 이제 받든다라고 해가지고 그런 운동이 일어나는데 그 운동의 뿌리는 조선시대 500년 동안 지탱해왔던 성리학을 통해가지고 선비들은 뭘 가지고 있느냐? 이 한반도는 소중하다, 소중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걸 이제 모화사상이라고 합니다. 모화사상. 모화. 중국을 그리워하는 이런 생각. 그래가지고 그런 어떤 대표적인 것이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광해군이 등장을 해가지고 이제 새로 일어나는 청나라 세력하고 손을 잡으려고 하거든요. 그걸 이제 유교가 그러니까 성리학 선비들이 용납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타난 것이 인조 반정이에요. 정치적인 어떤 쿠데타가 일어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모화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더 강력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인조의 아들이 누구? 효종이죠. 효종이 이제 북벌론을 이제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그 효종이 이제 갑자기 죽어가지고 그걸 못하고 말지만, 그러니까 북벌론을 일으킨다 하더라도 그것이 실현 불가능한 어떤 그런 망상적인 잘못된 정책에 지나지 않았어요. 그런 어떤 모화사상, 어떤 소중화라고 하는 개념, 우리는 중국의 속국으로서 열심히 충성을 다하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이 위정척사라고 해서 이어져 가지고 그 사람들이 주로 뭘 하느냐 하면은 조선 왕조가 망했을 때 독립군이 돼요.
독립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유생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그 독립군들이 이제 독립운동을 하면서 뭐가 제일 우선이었겠습니까? 민족이 제일 우선이에요. 우리 민족. 우리 민족이 누구냐? 소중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화 사상을 이어받은 이제 참 중화를 본받는 그런 이제 백성들이다, 이런 이제 뜻을 거기서 지니고 있어요. 그것이 이제 일제 항쟁기 36년 동안 이루어진 어떤 그런 이제 세력들이었습니다. 주된 세력이에요. 근데 그때 일제 36년 동안에 이제 일어난 세력 중에서 또 하나의 어떤 세력이 이렇게 형성되고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해양 세력이에요. 누구냐 하면은 바로 이승만을 중심으로 한 어떤 그런 서구 뿌리를 둔 이제 세력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 세력이 있었는데, 이승만을 중심으로 한 그런 세력은 아주 약했어요. 근데 단지 이승만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런 우리 민족의 천재가 미국으로 가가지고 그 당시에 하버드, 그 다음에 무슨 프린스턴 대학 이런 데서 석사, 박사 학위를 다 받고, 심지어는 이제 논문을 써가지고 일본이 그 진주만을 공습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책자로 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상해 임시정부, 그러니까 1919년 4월 11일 날 상해 임시정부가 등장을 하거든요. 그 임시정부의 대통령으로서 이제 외교 활동을 하는데 이제 러시아까지 가거든요. 이제 우리 조선 한반도가 해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세계 만방에 알리기 위해서 가는데, 러시아에서 모스크바에서 받아주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 오스트리아로 이제 되돌아가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이승만 박사가 프란체스카 여사를 이제 만나게 됩니다만은, 아무튼 그런 개인적인 얘기고, 그런 이제 어떤 그 활동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그 활동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를 아느냐 하면은 저기 새로운 어떤 그런 그 세력들이 러시아의, 소련의 실체를 알게 돼요. 그때 이제 1925년, 23년, 23년 그 인근에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23년인가? 24년에 그 혁명을 일으켰던 레닌이 죽게 되거든요. 그런 어떤 이렇게 과정 속에서 이승만이 등장을 해가지고 해양 세력, 그렇게 이제 말하자면 서구 민주주의를 도입을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자유민주주의를. 그래서 이제 해방이 됐어요. 1945년 해방. 그걸 광복절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해방된 날이에요. 그럼 광복은 뭐냐? 광복은 남의 압제로부터 벗어났지만, 그 벗어난 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그런 자기의 종과 국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국가까지 다 갖췄을 때 그것이 이제 광복이거든요. 그러니까